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가 날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지만 실제 속내가 있는 걸까요? 오늘장 윤재트로닉스는 설왕설래가 많은 엔터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엔터 종목들에 대한 다수의 기사가 쏟아졌는데 중국의 국영방송 CCTV에서 9월 달에 대규모로 K-팝 콘서트가 열릴 것이다 라는 기사가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공문이 좀 전달이 됐다라고 하면서 인터넷상에 이런 기사가 참 많이 떠돌았는데요. 그런데 좀 보신다면 지금 바로 옆에 페이지는 CCTV 측에 직접 확인을 해봤더니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사실인가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의 주가 흐름부터 체크를 해보고 가겠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중국의 관영방송 K-팝 아이돌 초청 공연 추진설에 관심 하지만 사실 무근 신고가 엔터주의 향방은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오늘 주가 흐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가지 종목 중에서 JYP 엔터테인먼트를 제외하고는 오늘 모두 신고가 영역에 속하게 됐습니다. SM 같은 경우에는 2.91% 반등, JYP 엔터테인먼트 역시 2%대 반등세, 큐브엔터와 YG 엔터테인먼트 빨간불을 켰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0.94% 오히려 하락한 채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고점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JYP 엔터테인먼트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신고가를 터치했다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관영방송에서 어떤 내용들이 좀 보도가 됐는가 한번 체크해 보시죠. 중국의 CCTV의 K-팝 대규모 확동 공연 추진 어떤 소식이었는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하반기 9월쯤에 K-팝 아이돌 그룹을 대거 초청해서 베이징과 상하이, 광저우, 선전과 충칭, 청두 등 6개의 대도시에서 대규모 한중 합작 공연을 기획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공식 공문을 보내서 K-팝 아티스트들과 깊은 협력을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왔었는데 대표적인 아이돌 그룹들이 거론이 됐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체크해 보시죠. 네, 그렇다면 어떤 신호탄인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회 공연을 빌미로 해서 사실상 한알령 해제의 신호탄이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 최근 이펙스 등 일부 K-팝 그룹과 한국 가수들의 중국 공연이 소규모로 허가는 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처럼 큰 규모로 순회 공연을 하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상 한알령 해제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향후 파급 효과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음 페이지 체크해 보시죠. 증권가에서도 이제는 K-엔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살펴보신다면 지금 엔터 4사의 주가 추이와 함께 코스닥과 비교하고 있는 차트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물론 JYP 엔터테인먼트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신고가 영역에 속했기 때문에 지금 주가 흐름이 상당히 부담스럽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옆에 차트를 보신다면 코스닥과 비교를 했을 때 업종 프리미엄도 상당히 낮은 부분에 좀 위치하고 있고요. 코스닥의 지금 밸류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택지가 K-엔터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인데 그 이유를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엔터 종목들 실적 성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유기적과 비유기적인 그 모든 부분을 살펴봤을 때 성장 동력이 확실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각각 SM과 하이브, YG 엔터테인먼트를 최선호주로 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알령 해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게 된다면 실적 서프라이즈는 2분기부터 가능해 보인다라는 내용까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터 종목들 앞으로 주가 향방을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은 건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신고가 영역에서 우리는 어떤 대응 전략을 짜는 게 필요한 것인지 이 시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투자클럽의 이창대 대표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하루 쉬고 왔더니 시장에 또 정치 테마주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일부 테마 중심으로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전반적으로 시세가 막 좋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은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네, 일단 뭐 시장 자체는 지금 이제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숨고르기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올라가기는 하는데 이게 막 유의미한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다. 뭐 지금까지 이제 하락을 좀 잊을 정도로 반등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서서히 좀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횡보하는 게 아니라 왜 서서히 올라가고 있을까를 이제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트럼프의 이 태도 변화에 저는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시장을 크게 이제 급락시켰던, 내리눌렀던 이제 제1번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관세였는데, 그 관세로 인한 이제 하락을 트럼프의 입장이 이제 변화됨으로써 다시 이제 메꾸고 있는 양상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이전부터 강조드렸지만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관세라는 걸 협상 카드로 쓰려고 하지, 이걸 진짜로 막 우리가 생각하는 것 정도의 파급력 있는 정책으로서 쓸 생각은 없다. 이게 뭐 아시겠지만 관세 그때 상호관세 발표한 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허술하게 발표를 했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애초부터도 관세를 그렇게 뭐 무게중심을 두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면서 계획을 세운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 이렇게 손해보고 있으니까 너희 이제 똑바로 와가지고 우리랑 다시 계약 안 하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다라고 하면서 으름장을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가지고 뭐 호랑이가 어떻게 보면 뭐 사자로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밀림에서 이제 딱 가가지고 포효하면서 앞발 딱 든 겁니다. 진짜 때릴 수도 있는 거야. 나 이게 딱 휘두르면 니네 맞는 거야. 약간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그냥 이게 으름장만 나도 포효만 해도 다들 이제 얼어붙었었거든요. 일기 정부 때는. 근데 그러고 안 때리니까 뭐 진짜 안 때리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상호관세 발표하면서 뭐 한 거예요? 손까지 든 거예요. 진짜 때릴 수도 있다 하면서. 일단 요 정도 단계까지 간 거고, 사실 트럼프가 무슨 진짜 뭐 본능대로 움직이는 맹수도 아니고 그래도 이제 비즈니스맨입니다. 그래서 이해득실을 잘 따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관세도 말이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뭐 우방국들 뭐 멕시코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자동차 관세에서는 뭐 유예시키거나 계속 이제 완화적인 스탠스로 가고 있죠. 상호 관세도 이제 동맹국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제 완화하는 국면으로 가고, 거기에서 이제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들, 좀 바로잡아야 되는 부분들만 좀 바로잡아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또 안 먹히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워낙에 또 파괴적인 정책이었다 보니까 다들 좀 얼어붙었어요. 뭐 제가 계속 앵커링 효과를 여기저기서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무게중심을 갖다 놓으면은,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뭐 때문에 저래? 그러면서 왜 이렇게 관세를 가지고 이렇게 협박하는지 사람들이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네. 잘못된 게 많긴 했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저도 이번에 그 일론 머스크가 경제일보 수장으로 올라가서 예산 삭감 엄청나게 하고 사람들 막 잘라냈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 좀 일반적인 시선으로 보면 저렇게까지 해야 돼? 왜 저래? 막 이럴 수 있는데 막상 거기서 발표하는 거 보면 고개가 좀 끄덕여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무슨 솔직히 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뭐 전 세계에 뭐 밥 못 먹고 막 이러는 어려운 뭐 아동이라든지 진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무슨 뭐래더라, 진짜 제가 좀 충격적이어가지고 좀 잘 안 잊혀지는 게 어디다가 콘돔 지원하는데 엄청나게 돈이 또 들어가고 막 무슨 어디 뭐 동성애 어쩌고 하는 거에 돈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그거 보면서도 저게 맞나? 좀 이런 생각이 확실히 들더라고요. 저런데 저렇게 세금이 낭비되고 있었다고?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그런 거에 관심이 없다가 돈이 줄줄 새고 있다가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의도한 대로 그런 걸 이제 다 바로잡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건 국제관계에서도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서 미국이 분명히 모든 국가에서 손해를 보고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떤 국가에서는 이득도 보고 있었을 것이고, 솔직히 뭐 관세를 그렇게까지 부과할 정도로 손해를 보고 있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한번 그렇게 으름장을 놓으면 사람들이 일단 그 이목이 집중되잖아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마약 문제도 떠올랐죠. 그래서 펜타닐이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솔직히 그렇게까지 공격적으로 막 관세 부과해가지고 도대체 얼마나 심각하길래 관세를 이렇게 부과해서 거의 뭐 총칼이 오고 가진 않지만 돈이 오고 가는 전쟁을 불러일으킬 정도인가 해서 봤더니 진짜 마약도 심각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해결되게끔
의도한 바를 이제 저는 목적성을 부여했고 그걸로 인해서 목적을 이제 달성하는 방면으로 가다 보니 솔직히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이제 여론이 안 좋아지지 않았으면 더 밀어붙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여론이 좀 안 좋아지기도 하고 실제로 경제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뭐 이 정도만 해야 되겠다. 취할 건 어느 정도 취했는데 더 취하고 싶긴 하지만 이 정도까지만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딱 트럼프는 이번에 관세를 이제 발효시키겠다라고 얘기하기 전부터 필요한 조정이다. 뭐 항상 매번 오를 수는 없다. 이게 계속 오르기만 하면 나중에 더 큰 충격이 온다. 이런 얘기를 했듯이 딱 증시 조정 주면서 거기서 취할 수 있을 것들 취해가면서 이렇게 이제 했다고 보고요. 그럼 이제는 하락이 끝난 것인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면은 지금까지 트럼프가 연준에다가 기준금리 인하를 계속 압박했잖아요. 근데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물가는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었어요. CPI나 PPI, 뭐 PC 전반적으로 솔직히 2%대로 이제 접어들면서 다시 안정 국면으로 갔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문제가 되는 게 기대 인플레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이게 다 관세 때문에 그랬죠. 근데 이제 관세를 좀 완화적인 스탠스로 이렇게 취하면 기대 인플레도 아마 이제 꺾일 거예요. 실제적으로 물가도 뭐 유가라든지 각종 원자재 가격이 다 빠졌으니까 불경기여가지고 수요도 없잖아요. 공급도 늘렸고 트럼프가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취임하자마자 이제 에너지 공급 늘려서 원자재 가격을 전반적으로 에너지 비용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물가는 크게 오르지는 않아요. 관세만 아니면. 근데 관세도 완화적으로 가니까 이제 물가는 원래도 안정이 되고 있었고 기대 인플레도 이제 좀 안정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이제 연준이 핑계대고 있었던 물가 상승 우려가 이제 없어지게 되면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시장은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하를 하는 그 초반부에는 불경기 모멘텀으로 금리 인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불경기, 뭐 이런 네거티브, 이런 부정적인 투자 심리가 시장에 전반적으로 깔리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불경기 모멘텀으로 시장이 한번 흔들리거든요. 뭐 작게 흔들릴지 크게 흔들릴지 엄청나게 흔들릴지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흔들리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지금까지 사이클상 매번 그래왔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이제 연준이 불경기 모멘텀으로 또 조만간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이번 5월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이제 연준 기준금리 결정하고 6월, 7월까지 3달 연속으로 하는데 그때 금리 인하를 하거나 안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땐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는 흘릴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시장은 벌써부터 이제 뭐 금리 인하를 미리 선제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할 겁니다. 어찌됐건 금리 인하는 그 초반부에는 시장 한번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야 이제 뭐 관세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돼 가는 과정에서 반등 주지만 그때 가서 한번 더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현금을 아주 많이 확보하시라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때 마지막 하락을 염두에 둔 현금을 어느 정도는 확보하면서 투자는 다소 공격성을 좀 띄시면서 하셔도 될 만한 시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고요. 최종적으로 시장 하락을 이 폭으로 계산한다라고 하면 저도 잘 모르겠는데 기간으로 놓고 보면 거의 끝단에 와 있다고 봅니다. 근데 보통 이 끝단에서 시장이 엄청 흔들리니까 뭐 그거를 좀 염두에 두시라는 거지 기간을 놓고 여러분들이 매집한다는 관점으로 가면 올바른 종목, 성장하는 산업 종목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시간에 투자하면은 지금부터는 아마 어지간해서는 수익 보기 쉬우실 겁니다. 네, 5월 7일에 이제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로 돌아서게 될 때는 시장의 변동성이 좀 많이 생길 수 있는데 결국에는 중요한 게 이 하락에서 돌릴 수 있는 부분으로 시장이 변모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재 초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종목들 이게 루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부인을 했지만 우리가 실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잘 살펴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그런데 주가만 보더라면 신고가 행진을 많이 펼쳐줬습니다. 하지만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음봉전환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네. 엔터 종목도 어떻게 보셨을까요? 뭐 사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사실 이제 이렇게 방향성이 흘러가게 되면 관세 전쟁이 좀 깔끔하게 마무리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트럼프 1기 정부 때 이제 트럼프뿐만 아니라 미국이 의도했던 건 중국의 문호 개방을 시키는 거였어요. 문을 열어 젖혀라 이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번 2기 정부 들어서서 관세 전쟁을 하면서도 주된 목적은 그거예요. 중국 너네 나라는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취할 거 다 취하면서 왜 다른 나라가 너희 나라 가가지고 뭐 좀 돈 좀 벌고 취하려고 그러면 그거 다 막냐 이런 거거든요. 너무 불공정하다예요. 그래서 사실 투자도 좀 받아들이고 문호를 개방해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그거죠. 뭐 외국 자본들에 의해서 그 나라의 이제 기반 시설들이 잘 잠식당한다 이런 우려를 하는 건데 이거는 좀 글쎄요. 뭐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불공정한 건 맞죠. 중국이 다른 나라에서 돈을 버는 건 엄청 벌어들이는데 근데 이제 다른 나라들이 중국 가서 돈을 벌려고 하면 그 내수 시장에서 다 막아버린다는 건 한알령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불공정한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만한 부분입니다. 미국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중국의 문호 개방을 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압박을 가했던 것이고, 이 미국이 우려하는 것은 중국의 성장이 미국을 따라잡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호를 개방하게 되면 중국에 이제 막대한 돈을 이제 투자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럼 그렇게 투자하게 되면 중국이 성장할 때 미국도 같이 성장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국이 암만 성장해도 그만큼 미국도 성장하니까 격차가 좁혀지진 않아요, 사실 거의. 그래서 미국은 만약에 이제 중국이 문호 개방을 하면 이렇게 관세라든지 이런 거 압박 안 할 겁니다. 거기에 그냥 투자하고 말지. 뭐하러 싸우고 있습니까? 그죠? 중국 잘 나가면 우리도 돈 버는데. 근데 이제 중국이 잘 나가봤자 돈을 못 버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제 한알령 해제를 한다라고 입장 표명을 하다가 지금 또 이제 이렇게 되돌린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사실 어렵고요. 이렇게 되면 뭐 지금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가릴 거 없이 또 중국 공격할 겁니다. 문호 개방할 때까지, 또 문 열게 할 때까지. 그렇게 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돈을 벌게 해줘야지 자꾸 중국이 저렇게 문을 걸어 잠그게 되면은 쉽지는 않아요. 이게 쉬이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 미국과 이제 중국 간에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으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지금 한알령 해제 기대감으로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 것도 있었는데 엔터 산업이라든지 컨텐츠 산업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장기적인 성장은 나올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좀 트리거가 될 수는 있겠지만 중국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원래도 이제 그다지 재미 보고 있는 건 없었어요, 중국에서. 근데 전 세계에서 북미나 유럽이나 아시아 시장에서 한국의 이제 컨텐츠나 엔터 산업들이 세계화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투자를 고려한다라고 하면 지금 좀 눈여겨볼 만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확실히 지금 중국의 이런 태도가 자꾸 바뀌는 것은 정말 좀 개인적으로 너무 얄밉습니다. 예, 그래서 타격이 없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세계적인 이제 우리나라의 문화 확장성이 이제부터는 가시화가 단계에 들어서면서 돈이 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식문화라든지 드라마, 영화를 통해서 문화 산업들이 꽃피우고 있는 단계이니만큼 뭐 너무 중국에 의존하지 않아도 세계적으로 이제 확장성이 되고 있으니 이런 부분을 기대하면서 장기적인 투자를 보면 저는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엔터 종목 중에서 혹시라도 대표님이 보시기에 지금 영역에서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종목 혹시 있을까요? 뭐 사실 이제 노머스라는 기업들도 있고요. 뭐 디어유 같은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있어요. 노머스나 디어유가 이제 대표적인 그 엔터 플랫폼 회사들인데 이런 디어유나 노머스 같은 기업들이 엔터 플랫폼 회사로서 두각을 드러내는 게 도대체 플랫폼 회사가 뭐야? 라고 이제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많이 봐왔던 이제 엔터의 사업 구조, 뭐 수익 구조를 좀 보게 되면 앨범을 판매한다든지 뭐 그 다음에 공연을 한다든지 이런 걸로 이제 수익을 창출해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후에는 공연이라는 것도 그렇고 앨범 판매라는 것도 그렇고 한계점이 있습니다. 솔직히 티켓팅 파워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이제 공연 산업이 많이 못 크고 있는 이유를 들어서면서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러니까 특정 국가에서만 유명한 게 아니라 세계적인 아티스트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공연을 하려고 하면은 그래도 최소한 5만 명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공연장이 필요하다 그래요, 일반적으로. 근데 우리나라에 그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공연장이 제가 알기로는 하나였는데, 잠실이었나? 네, 하나였는데 그마저도 지금 뭐 공사하고 있나 리모델링하고 있나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딱히 지금 공연할 만한 데가 마땅치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문화산업이 해외로 뻗쳐나가고 있는데도 공연 사업은 아직도 산업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미숙해요, 아직도.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도쿄돔부터 해가지고 공연장 유명한 데가 엄청 많잖아요. 그런 대형 공연장이 몇 개씩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돌파구로 찾아볼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뭐였냐면 바로 플랫폼 사업이에요. 플랫폼 사업이라는 게 뭐냐면 디어유 버블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건데 아티스트랑 소통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거기 일정 정도 이제 결제를 하고 하면은 아티스트들이랑 이제 뭐 채팅을 주고받는다든지 거기서 개인 방송을 하는 걸 또 볼 수 있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전 세계에서 이제 그 매출이 발생하는 것이고 말 그대로 스마트폰에서 이제 결제만 하면은 매출이 발생시키는 그런 플랫폼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공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는 반면
이런 플랫폼 사업 같은 경우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죠. 거기에다가 사실 공연 사업에 비해서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시간과 노력도 좀 덜 들어가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근데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확장성은 엄청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해봤을 때 엔터 산업의 좀 미래로 평가받고 있는 게 이런 플랫폼 사업이고, 뭐 사실 이번에 그 방탄소년단이 그 해외에서 그리고 빌보드에서도 엄청난 성과를 기록하고 흥행에 성공했던 그 기반도 사실 어떻게 보면 온라인 비즈니스였잖아요. 그 방시혁 의장의 그 비즈니스 모델이나 사업 성공 스토리 이런 것들도 제가 좀 공부해 봤더니 거의 대부분 사실 코로나 팬데믹 영향도 있었고, 그리고 그 이전부터 주류에서 사실 파고들기가 어려웠다라는 평가를 많이 하더라고요. 방시혁 의장 그분도. 그래서 주류에 끼지 못해서 비주류에서 성공 활로를 찾았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방송 이런 데 출연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자체 콘텐츠도 정말 유명했고,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그 안에서의 이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사업도 유명했죠. 그래서 사실 유튜브 세상이 좀 꽃피워지고 공연 사업이 모두 침체됐을 때 방탄소년단도 뭐 원래도 이제 잘해 나가고 있었지만 한 번 더 도약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이제 엔터 산업의 미래 자체가 이제 플랫폼 쪽으로 많이 이제 집중이 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 노머스나 DOU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좋을 거로 보고, 더불어서 우리 이제 엔터 4사라고 하는 기업들 중에서도 최근에는 뭐 YG 엔터라든지 그 다음에 SM 같은 기업들이 주가가 훨씬 잘 갔었어요. 근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런 기업들이 지금 잘 가는 것도 이해는 되는데 지금 빌보드에서 어느 정도 랭크인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성과를 냈던 기업들이 결국 BTS였고 거기에서 이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게 이제 하이브다 보니까 하이브 같은 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스트레이키즈를 기반으로 해서 빌보드 랭크인에 성공한 이제 JYP 엔터 같은 기업들이 사실 글로벌 확장성을 이제 고려해 보면은 상당히 메리트 있는 기업들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당장에 이제 SM이나 YG가 상당히 또 메리트를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후발주자들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 들고, 어찌됐건 엔터 기업들은 이 엔터 4사를 중심으로 앞으로도 크게 변동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엔터 기업을 투자한다라고 하면 플랫폼 기업과 지금 유명한 이 엔터 4사 위주로 투자를 고려해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엔터 종목들에 대한 대표님의 의견 챙겨봤습니다. 엔터 4사와 여기에 더불어서 플랫폼 기업들까지 한번 체크해보자라는 말씀, 좋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대표님의 초이스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한 종목은 오늘 신고가 영역을 펼쳐준 종목입니다. 한국전력이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 종목은 고영, 이 종목을 들고 오셨는데 오늘장 초이스 종목이 궁금합니다. 둘 다 일단은 좋은 종목으로 채택해 주셨을 것 같은데 초이스는 어떤 종목일까요? 초이스는 이제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로봇 얘기를 한번 해줘가지고 고영을 저는 오늘 초이스 종목으로 준비해왔습니다. 네, 그럼 비초이스 종목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 고영이라는 종목도 초이스 하시는 이유가 궁금하긴 하지만 한국전력 신고가를 좀 펼쳐주고 있고 수급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4월달 수급을 한번 살펴봤을 때 이거래일을 제외하고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순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기관도 만만치 않게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일단 비초이스 종목이지만 들고 오신 이유가 분명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 또 보니까 그냥 한국전력 초이스 할 걸 그랬나 이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이게 지금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서 비초이스 했고 고영은 좀 바닥으로 좀 많이 꺾였다가 올라오는 자리라서 초이스를 한 거거든요. 차트를 보고. 네. 근데 한국전력은 뭐 장기적으로 저는 계속 좋을 것 같고 뭐 올라갔다 빠지더라도 저는 그냥 계속 더 사도 될 것 같은 종목이에요. 그리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좋은 흐름을 보여줄 만한 종목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한국전력의 가장 중요한 포커스 중에 하나는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정말 많이 떨어졌다는 거. 그리고 이 떨어진 주가에서 어느 정도 횡보세를 기록하고 나서 반등을 보여주는 자리가 이제 형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장기간의 이제 하단 구간에서의 박스권 구간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겠고, 네. 2016년부터 이제 고점 찍고 한전은 정말 오랜 시간, 1년, 2년, 3년, 4년. 그렇죠. 한 4년 정도 떨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바닥 구간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던 기간만 거의 한 5년, 6년 됩니다. 그럼 2016년에서 지금 2025년까지 거의 9년 정도 하락하고 바닥에서 기었어요. 9년을 이제 조정 가격을 이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9년 동안 침체돼 있었는데, 야, 이제는 올라갈까? 이 조선도 그런데 원전도 그렇고 이런 한국전력 같은 에너지 기업들도 사이클 한번 타게 되면 엄청 길어요. 근데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게 되면은
공공요금을 계속 못 올리고 있었습니다. 올려야 되는데. 그다음에 탈원전도 했고요. 그렇죠. 이제 탈원전 하니까 에너지 가격은 올라가니까 수익성 떨어지죠. 수익성 떨어지면 적자 나니까 국민들한테 공공요금 올려서 부담 전가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또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막았죠. 이거 표 떨어지는 소리 들리거든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공공요금 못 올려요. 한 점만 계속 적자 떠안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얼마 이전에 총선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요금 인상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요. 요금 인상이 이루어지면서 요즘 좀 체감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요금 좀 올라가더라고요. 맞아요. 네, 공공요금 좀 올라갑니다, 요즘에. 네. 예,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요즘 뭐 외식도 못하고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다 올라가요, 지금 공공요금도 올라가고. 그나마 다행인 건 다시 원전을 복귀시켰다는 거. 그 다음에 에너지 가격 트럼프가 낮춰줘가지고 에너지 가격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 근데 이제 사실 공공요금이라는 게 한번 올라가면 뭐 쉬이 떨어지겠습니까? 안 떨어져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은 한국전력도 그렇지만 일단 이 비용이 올라가니까 가격을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비용이 떨어졌어요. 근데 가격을 떨어뜨리나요? 안 떨어뜨려요. 그러면 그대로 똑같이 비싸게 이제 돈을 걷고 있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줄었단 말이에요. 그럼 마진이 어떻게 되죠? 높아지죠. 많이 남죠. 마진이 많이 남아요, 이제는. 그럼 한국전력은 이익 구조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자, 이게 우리가 이제 세금을 걷는 방법도 다양한데 요즘 또 불경기다 보니까 세수 결손에 시달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한국전력을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이익 개파가 늘어나고 있고 이게 그냥 늘어나는 수준이 아니라 적자를 엄청 오래 보다가 3조 정도의 이제 순이익에서 7조, 8조, 뭐 거의 10조까지 이제 엄청 빠르게 증가합니다. 순이익이. 여기서 이제 마진율도 9%에서 14%, 15%, 뭐 16% 근처까지 올라가죠. 3%대에서 7%, 8%, 9%까지 순이익률 올라가고 심지어 PER은 1배. PBR이 아닙니다. PER입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번 순이익으로 한전 기업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가게를 100만 원에 인수했는데 1년 장사하면 100만 원 버는 겁니다. 본전 뽑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저평가가 어디 있습니까? PBR도 0.25배. 우리가 1.0 이하면 저평가라고 하는데 상당히 저평가죠.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걷는 방법에는 그냥 세금을 걷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그 지배주주 그 구성을 이제 보시게 되면 잘 안 보이시려나? 이쪽으로 좀 빼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잘 보이시죠? 여기 이제 한국산업은행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산업은행 지분율이 32.9%가 이제 책정되어 있고요. 대한민국 정부가 18.2%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요. 한국전력. 자, 그럼 한국전력이 배당 성향을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로 세금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수 결손을 여기서 이제 메꾸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배당 성향을 늘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빠르게 오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 흑자 전환하면서 이제 배당은 다시 실시하기 시작했고요. 올해, 내년, 내후년으로 가면서 배당금 자체도 올라가겠지만 배당 성향도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럼 현재 주가 대비해서 배당 수익률 자체도 아마 저는 다이나믹하게 올라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 이익 구조도 개선이 됐고 거의 배당 성향도 증가하고 이거를 이제 외국인들이 벌써부터 알아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제가 화면에도 보여드릴 건데 외국인들이 한국을 작년 중순부터 엄청나게 이탈했어요. 네. 계속 팔았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야 꾸준하게 사들인 건 맞습니다. 한국전력. 정말 네. 이거 보시면 야 외국인이 한국을 빠져나가고 있다는데 한국전력은 이거 뭐 외국인 빠져나가고 있는 거 맞나? 네. 눈을 의심하게 할 정도로 외국인들이 쓸어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 역시도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먹히지 않는 투자가 있었어요. 과거 역사적으로. 그게 바로 이제 뭐 배당 노리는 거, 주주 친화적으로 뭐 이런 거, 네네. 배당 성향 뭐 이런 거, 주주 친화적으로 뭐 자사주 소각하고 이런 거. 이런 거는 먹히지 않는 투자였어요. 그러니까 지주사 금융주 절대 투자하지 말라는 게 한국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인식 개선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옛날에 전통적으로 먹히지 않았던 이런 투자들이 앞으로는 좀 잘 먹힐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월세나 전세가 이제 높아지게 되면 매매가가 올라가잖아요. 왜냐면 수익률이 높으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사고 그러니까 매매가가 올라가죠. 주식도 똑같아요. 투자라는 게 뭐 다 비슷합니다. 수익률이 높아지면 당연히 수요가 올라가고 가격은 뜁니다. 한국전력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 사려고 하겠죠. 배당 수익률 20% 준다고 하는데 안 살 사람은 누가 있어요? 다 사죠. 공기업인데 그렇죠. 심지어. 그러면 가격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배당 수익률은 다시 다운됩니다.
그래서 그 키 맞추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배당금이 주가를 밀어올리는, 월세가 아파트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배당금이 주가를 밀어올리는, 딱 수익률이 주가를 밀어올리는 거예요. 가격을 올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한국전력에서 좀 드러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비초이스로 가져오긴 했지만 뭐 한 5년, 10년 막 배당 노리면서 가시면 짱짱할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한국전력 한번 좀 장기적으로도 괜찮게 한번 지금부터 보시면 어떨까 저는 한번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한국전력입니다. 장기적으로 보셨을 때 사이클이 달라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안고 갈 수 있으니까요. 한국전력 한번 관심 있게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초이스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 보니까 오늘 고영을 매수하셨다는 분이 있으신데 대표님과 같은 의견이실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포인트들을 집중해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고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뭐 샤라웃 했다 뭐 이러잖아요. 네. 일론 머스크가 한번 이제 언급을 세게 해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론 머스크가 5년 안에 외과 의사 이제 능가할 것이다. 로봇이 최고의 이제 의사보다도 높은 수술 성공률을 보여줄 것이다. 이런 이제 언급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의료 로봇 성장을 이제 시사했는데 휴머노이드 로봇을 기반으로 해서 테슬라에서도 많이 이제 로봇 개발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이전부터 이번에 그 정보유el부 수장으로 오면서도 그렇고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노동력, 그러니까 직원들한테도 아주 좀 타이트한 기준을 내세우는 오너로도 유명해요. 예전에도 워라벨이라는 건 없다. 그쵸.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그 비어있는 텅텅 빈 그 자동차 제조 공장을 가리키면서 도대체 자택근무하면서 뭘 하겠다는 거냐? 여기 나와서 이거 조립해야 되는데 자택으로 뭘 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하면서 강력하게 이제 비난을 한 바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보기에 일론 머스크는 누구보다도 빨리 인력을 로봇으로 대체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컨트롤하기 어렵잖아요. 로봇은 그냥 고치면 그만인데.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임금 인플레이션이 가장 마지막에 옵니다. 왜 내 월급 빼고 다 올라간다고 하는데 원래 그게 정상이에요. 항상 그래왔고 경제 메커니즘이 원래 그렇습니다. 근데 임금 인플레이션이 가장 파괴적이기 때문에 기업들 수익성을 가장 강력하게 떨어뜨리는 게 바로 임금 상승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과 미국의 이제 이 첨예한 대립 상황도 연결이 되는 건데 중국이 더 이상 이제 저렴한 노동력으로 싸게 이제 제품들을 생산해주는 역할을 하지 않게 되면 이제 생산 단가 자체가 올라가게 될 건데 누가 대체할 것이냐. 인력 뭐 미국으로 리쇼어링 한다고 그러는데 미국 사람들 뭐 인건비 그거 생각해보면 말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로봇이 사람의 이제 단가를 뛰어넘는 시점이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이제 로봇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고 일론 머스크는 또 뉴럴링크라는 기업도 스타트업 기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칩을 심어가지고 뇌에다가 뭐 사지마비 환자들도 이제 움직이게 한다든지 뭐 의사소통을 하게 해주는 이런 스타트업 기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뇌 수술용 이제 의료 로봇에 대해서도 좀 각광이 되고 있는 시점이고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그렇다면 일론 머스크의 이런 뉴럴링크라든지 의료 로봇에 있어서 같이 동반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뭐가 있을까? 저는 고영이라는 기업이 아주 대표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로봇 관련된 기업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있어봤자 거의 대부분 휴머노이드 아니면은 뭐 물류자동화, 그 공장에서 쓰이는 로봇들이에요. 의료 로봇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게 거의 유일한 게 고영인데 근데 심지어 몇 개 없는, 아니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는 고영이 또 기특한 실적도 내줬습니다. 뭐냐면 뇌수술용 의료 로봇으로 미국 FDA 승인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제약바이오에 있어서도 미국 진출을 강조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건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래요. 제가 엔터도 BTS, 하이브, JYP, 스트레이키즈 왜 빌보드 미국 진출을 그렇게 제가 얘기하는 걸까요? 제가 미국이라는 국가를 너무 사랑해서? 아니에요. 그 시장 자체가 너무 좋아서 그래요. 이 미국이라는 시장이 어떤 시장이냐면 똑같은 제품을 팔아도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시장이고요. 똑같은 제품을 팔아도 훨씬 많이 팔 수 있는 시장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무적인 성장을 얘기할 때 제가 외형 성장과 질적 성장을 이야기하는데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늘어나는 게 외형 성장이고 마진율, 하나를 팔아도 더 많이 남기는 구조로 파는 게 마진율이 올라가는 건데 미국은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켜주는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에서 똑같은 제품을 팔던 걸 이름만 바꿔서 미국에서 팔면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1,000만 원에 팔던 걸 거기서 뭐 한 1,500, 2,000에 팔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더 많이 사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FDA 승인이 떨어졌다는 건 이제 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래서 이런 점은 사실 미리 선점해가지고 레퍼런스를 쌓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혁신 산업들은. 또 뇌수술이라는 게 얼마나 이 오차 범위를 줄여야 되고 거기에서 실수가 없어야 되는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맡기는 것보다 기계에 맡기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겁니다. 세계 최초로 침대 부착형 뇌수술 로봇으로 설계를 했고 이 부분이 이제 다른 기업들과도 경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 산업이 혁신 업종이다 보니까 등락폭도 세요. 그래서 올랐다 빠졌다가 등락이 센데 이때 한번 24년 초에 로봇주들 올라갈 때 고용도 크게 올라갔다가 와 이때 처음 상승 시작했던 수준보다도 더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급등했다가 다시 한번 떨어진 게 최근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이번에 금리나 모멘텀이 불어오게 되면 혁신 업종으로 주목을 받을 만한 건 2020년, 21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배터리였다면 이번에 로봇이라고 봅니다. 임금 인플레이션이 이제 닥치고 그때 당시에 이제 일론 머스크를 중심으로 테슬라를 중심으로 됐다면 이번에 일론 머스크는 전기차에 중점을 두지 않을 거예요. 전기차에 중점을 뒀던 것도 결국 자율주행을 위해서 전자화시키기 위해서 한 거였거든요. 전기차가 그 목적이 아니었어요. 일론 머스크가 친환경, 대단히 환경 생각하는 그런 오너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고려해 봤을 때는 지금 현 시점에서 이제 고영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땐 좀 눈여겨볼 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익 구조 자체도 적자를 보고 있는 혁신업 기업들이 많은데 고영은 그래도 이익을 꾸준히 내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이 좀 주목해 볼 만한 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일론 머스크의 로봇 산업 확장성을 고려해 보면 고영도 충분히 이제 미국 진출 이후 기대감 그리고 실적 캐파도 성장하는 걸 기대해 보시면서 투자를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뇌수술용 의료용 로봇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실적도 잘 나왔다고 하니까 앞으로의 성장세 기대해보면서 오늘장 대표님께서 초이스 종목으로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로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 운이 좋아지님께서 LS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단가가 11만 2천 원, 20%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고요. 연이틀 빠져서 좀 불안한데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좀 내려올 게 아닌지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12만 원대에 머물러져 있기 때문에 여전히 수익권이신데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나 봐요. 이 종목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일단 이제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올라갔다가 조정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AI 이제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도 아직 이제 투심이 죽지 않았다. 여전히 이제 수요가 몰리고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면서 지금 AI 기반의 데이터 센터라든지 전력 인프라 더 나아가서 소형 모듈 원자료 같은 에너지원 투자에 적극적인 행보가 나서고 있다라는 걸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LS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박스권을 그리면서 이렇다 할 만한 상승이 나와주고 있지는 않지만 얼마 전에 이제 거래량을 터뜨리는 상승이 한 차례 나와줬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매물대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저항을 맞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과거에 저항을 맞았던 자리이기도 하고 지지받고 이탈한 다음에는 저항 맞는 자리로 계속 매물대를 확인시켜주고 있죠.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지금도 또 저항 맞은 게 매물대라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매물대를 좀 뚫어줄 거라고 보고 있고 돌파한 이후에는 추세적인 상승이 기대되기 때문에 한 13만 2천 원 정도 아래에서는 매물대를 돌파하기 전 자리라고 보고 있고요. 한 13만 2천 원, 14만 원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슈팅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인내를 가지고 가져가셔가지고 한번 매물대 돌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상승 랠리까지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 조언을 드리면서 제가 보기엔 전력 인프라는 아직 좀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전력 인프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오늘의 조정 같은 경우에는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차익 실험 매물이 빠져나올 수 있는 정도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 산업에 대한 성장성을 생각해 본다면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조언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이 종목도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가자님의 종목이고요. 우진엔텍 19,800원 12% 들고 계신데 오늘 이 종목의 종가 와 고점 기준이 참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오늘 원전 종목들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반적으로 올랐다가 오늘 종가가 이렇게 밀린 종목들이 많아요. 마이너스 6% 밀리면서 좀 거래를 마치게 됐는데 이거 왜 그런 건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오늘 전반적으로 좀 타격을 받은 요 섹터군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단발성으로 그래도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도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넥스트레이드 장외시장이 좀 나오면서 네. 주가 변동성이 저는 좀 너무 좀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안타깝기는 하고 지금 이 낙폭 자체도 사실 갭을 띄웠다가 무너뜨리는 이런 모습들이 이전에는 그렇게 자주 연출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우진엔텍 자체가 시총이 2천억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변동성이 좀 취약하기도 하고 적은 물량으로도 주가가 너무 이제 튀어 올랐다가 그렇죠. 빠졌다 하는 게 좀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으로 따져놓고 보면은 엄청나게 메리트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게 막 무너질 정도다, 뭐 주가가 무너져가지고 막 더 이상 올라가기 어렵다 이렇게 될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향후에 이제 원전뿐만 아니라 에너지원 자체에서도 수요 자체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에너지 쪽으로 이제 말씀드리면서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네. BHI라든지 그 다음에 뭐 GNC 에너지 뭐 이런 종목들도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한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언급을 드렸듯이 장기적으로는 저는 오히려 이제 하락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거를 기회로 좀 삼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매도를 하기보단 비중이 12%인데 추가 매수하는 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큰 돈을 투자할 만한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총은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놓고 따져봤을 때 추가 매수는 하지 않고 네. 15,000원을 지지라인으로 확인하시면서 25,000원 위로 이제 목표가를 위로 올려잡아 보시는 게 어떨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목표가와 손절 라인 타이트하게 잡아주셨습니다. 15,000원 이탈하지 않는지 체크해 보시고 25,000원까지도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크게 걱정 없이 우선은 들고 가 보시기를 권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ESL님의 종목이고요. KG케미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7,835원의 비중은 10%, 마이너스 50%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고 계세요. 추가 매수를 한다면 탈출이 가능할지 도와주세요. 대응 부탁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차트 흐름 보니까 한 2023년 하반기쯤이 7,000원대 좀 평단가였을 것 같은데 그동안 대응을 못하고 계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KG케미칼뿐만 아니라 이제 KG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게 리스크도 엄청 크고 보상도 엄청 크게 나오는 종목이에요. 네. 그래서 한번 뛰기 시작하면 뭐 수백 %대로 이제 뛰는 종목인데 지금 KG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KG그룹 지주사로 있기도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좀 봤을 때는 KG그룹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KG그룹은 사실 캐시카우 역할로서 KG이니시스나 그다음에 KG모빌리언스가 탄탄하게 이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KG그룹을 놓고 봤을 때 최근에 가장 큰 빅 이벤트는 사실상 이제 그 쌍용차를 인수한 게 엄청 큰 이벤트였거든요. 그래서 쌍용차가 이제 정상 궤도로 올라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KG 모빌리티가 최근에 이제 그 거래 정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 감자 이슈로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으로서는 그룹 안에서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기는 네. 쉽지는 않다.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자동차도 그렇고 지금 KG 그룹이 외형 확장을 성공했던 게 KG 스틸 다시 말해서 이제 철강사를 이제 인수하면서부터 몸집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KG 그룹이. 그래서 KG 스틸을 기반으로 이제 쌍용차까지 인수하면서 KG 모빌리티까지 인수하다 보니까 철강사에다가 자동차까지 인수한 기업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이게 산업 규모 자체가 엄청나게 커서 한번 잘 되면 사이즈 자체가 엄청 커지는 산업들인데 잘못되면 휘청휘청거릴 수 네. 있는 산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불경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특히나 이런 자동차나 철강 같은 산업들이 어떻죠? 쉽지가 않아요. 경기 민감 업종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 불경기가 끝나고 호경기로 넘어가게 됐을 때는 굉장히 큰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게 이런 업종들이거든요. KG 스틸이나 KG 모빌리티, 자동차 철강도 있지만 KG 케미칼 자체적으로도 결국 화학이잖아요. 화학이라는 게 결국 이것 역시도 경기 민감 업종이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KG 모빌리언스나 뭐 KG 이니시스를 통해서 탄탄한 캐시카우가 이제 나오고 있는 건 맞지만 KG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경기가 이제 호조로 돌아서는 것까지 노려보시면 좋겠고요. 다행인 점은 우리나라 이제 화학 기업들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는 기업들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좀 많이 양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올 연말 정도부터는 화학 기업들의 이제 좀 선전이 기대되고 있는 시점이라
뭐 이미 하나솔루션이나 그다음에 뭐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도 다시 올라올 걸로 기대되고 롯데케미칼이나 이런 종목들도 서서히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호경기를 이제 우리가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불경기에 이제 끝단에 가고 있는 시점에서는 한번 조금 더 가져가 보시면서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 추가 매수는 지금 하는 건 권장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올 연말이나 내년 연초에 분위기 봐서 추매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추매를 권장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3,250원 지지라인을 이탈하게 되면 물량을 좀 줄이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왕이면 좀 가져가셔가지고 자, 저는 이제 추세를 돌리는 타점에서 추매를 노려보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고요. 일단 KG케미칼 같은 기업은 한번 움직이면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목표 수익률을 좀 낮게 잡기보다는 공격적으로 잡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한 9,000원 내지 뭐 높게 잡으면 10,000원 근처까지도 잡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대신에 이렇게 위험한 종목인데 심지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또 주가도 많이 빠져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금액을 많이 넣는 게 아니라 금액을 적게 들어가가지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노리는 게 적합합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를 하지 않고 그냥 이 적은 비중으로 저는 고수익률을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네, 종목 자체의 특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룹사 자체의 이벤트에도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이고 이 종목의 주가 변동성이 상당하기 때문에 비중은 추가 매수를 하시지 않으시고 지금 이 상태 그대로 좀 목표가를 공격적으로 잡아보자라는 의견까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절 라인도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그 부분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낙엽님의 종목 에코프로 한번 살펴볼게요. 5% 딱 들고 계시고 평단가도 아마 최근 매수하셨을 것 같습니다. 51,000원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심플하게 보내주셨는데 대표님께서 2차 전지에 대해서 늘 좀 상담을 해주실 때 마냥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 주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1,000원대 부분이시라면 충분히 저점 매수하셨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거든요. 비중도 괜찮으시고요. 이 정도 평단가라면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사실 이제 ESS 분야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 이제 한국을 어느 정도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로서 많이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한 하반기 정도부터 한 연말 정도로 가게 되면은 배터리 종목들, 화학업종들 전반적으로 저는 좀 분위기가 바뀌지 않을까 예상되는데 아직은 좀 이르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한 연말 이후에 좀 분위기가 개선됐을 때 저는 진입을 해보셨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들고 또 에코프로도 좋지만 저는 배터리 3사로 이제 평가받는 뭐 SK온이나 그 다음에 삼성 SDI, LG엔솔 이쪽에 이제 저는 주축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그 안에서도 저는 솔직히 LG엔솔 말고는 그렇게 매력도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LG엔솔을 기반으로 해서 한번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조언을 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왜 배터리 종목들 정말 많은데 LG엔솔을 보느냐라고 하면 일단 테슬라발 수혜를 받는 종목입니다. 우리가 배터리가 단순히 전기차에만 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각종 이제 우주항공 분야에도 배터리를 이제 납품하면서 말 그대로 정말 테슬라발 수혜를 받는 배터리 업체라서 그 부분도 기대가 되고 심지어 이제 현대차그룹과의 이제 시너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라서 지금 단순하게 미국에서 좀 잘 나가고 있고 점유율을 늘려나가고 있는 현대차그룹과 테슬라 이 두 기업 안에서만 이제 수혜를 이제 땡겨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기업이라면 저는 다른 기업들보다는 LG엔솔 같은 기업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들어가신 지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요거는 추가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저는 뭐 45,000원을 이탈한다 그러면은 좀 빠져나가셨다 다시 진입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애초에 지금 매수 가격이랑 별 차이는 안 나니까요. 그리고 이제 비중도 아직은 많지 않으시고 만약에 이대로 이탈을 안 하고 그대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여기서부터는 한 10만 원 정도까지는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진단까지 도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 전략에 대해서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월요일, 화요일 쉬어가기 때문에 다음 주에 사실 남은 거래일이 3거래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 주엔 또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 게 FOMC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어떤 전략을 챙겨가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짧게 한번 제시해 주시죠. 네, 일단 최근에 이제 가장 주목해야 될 만한 거는 트럼프가 관세 태도를 좀 바꿨다라는 거. 그로 인한 이제 기대 인플레가 좀 잡힐 가능성이 있으니 연준의 이제 기준금리 결정에서 동결을 할지라도
언급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네. 있고 충분히 그래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월 달만 하는 게 아니라 6월, 7월 연달아서 기준금리 결정해요. 그래서 설마 3달 동안 다 동결할까? 생각도 있고 설마 다 동결하는데 인하할 거라는 뉘앙스도 안 비춰줄까? 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때 이제 기대 인플레가 어떻게 잡혀나가는지 그리고 물가가 어떻게 잡히는지 그리고 경기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연준이 이제 연휴 끝나고 나서 기준금리 결정을 하니까 그때 저는 결정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말을 하는지를 스탠스를 좀 파악하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이제 금 가격이 최근에 다시 또 꺾이고 있는데 투자 시장으로 다시 또 투심이 회복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안정적인 원자재 가격의 하락은 그 자체만으로도 호경기를 불러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의 수익성을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의 수익성을 해치던 관세도 해결되고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이 하락되면서 생산 비용도 떨어지고 그럼 이제 서서히 우리가 불경기를 벗어나면서 호경기를 기대해 볼 만한 시점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따뜻해진 날씨만큼 5월 달에는 주식시장에도 따뜻한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긴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푹 쉬시면서 저희 다음 주 수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